저희가 14일에 쿠바와 수교 체결된 것을 전해드리지 못했었어요. 근데 네. 오늘자 신문에 관련 소식이 많죠,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제 신문에서 전한 것도 있고 전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밤늦게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기사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신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문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광화문판입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신문이 마지막으로 찍어내는 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마지막 판에 들어간 신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배달받으신 분들 중에 쿠바 소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했습니다. 외교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보도한 신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북한과 1960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우방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이 외교부는 그 14일 밤에 자료를 내서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라는 사실을 전했고요.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일단 쿠바하고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교부에서 15일에 말을 한 건데 14일에 한국하고 쿠바의 주 유엔 대표부가 미국 뉴욕에서 외교 교환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최종 합의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자 신문에서 이제 보도들을 많이 했는데 이 수교 자체를 주목한 곳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반응에 주목한 곳도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갈래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워낙 쿠바하고의 외교 관계라는 게 쿠바가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왜 뭐 우리하고 수교를 하려고 할까? 그렇게 궁금증을 또 낳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교 과정은 어땠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언론들 가운데 경향, 한국, 동아 세계신문은 정부의 극비 수교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고요. 조선중앙, 한겨레는 이 수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반응에 주목해서 기사를 실었어요. 네. 근데 그 가운데 한겨레 신문 일면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한국 쿠바 수교 다음 날 기시다 방북 운 띄운 두. 근데 아니 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수교를 엊그제 밤에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바로 다음 날인 어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어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담화 내용을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전제를 달긴 했죠. 그렇지만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내놨어요. 근데 김 부부장이 반응을 내놓기 전에 사실 기시다 총리의 손짓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9일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기시다 그럼 거기에 총리가. 화답을 한 거군요, 김여정 부장이. 화답을 했는데 하필 한 쿠바 수교 바로 다음 날 왜 이런 입장을 냈을까? 이게 관심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형제국을 빼앗겼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안인 거죠. 그리고 쿠바 혁명도 아마 카스트로 얘기도 다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바로 다음 날 우리 북일 정상회담도 가능해. 올 생각 있어?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 전제 조건만 충족되면 돼.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반응을 내놨다고 하는데 신문들이 주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쿠바하고 수교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의미가 이 대세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혀줬다라는 뭐 안보실의 자평도 있고, 그런데 이 북한 견제의 이 쿠바 수교 자체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일단 안보실이 평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이다, 충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일련의 이런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이 좀 해석에 좀 과잉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쿠바가 왜 이런 태도의 변화를 보였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막 열심히 쿠바의 문을 뭐 두드려 온 거는 이제 그 역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문에 시각이 갈리긴 하는데 일부 신문들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국민의 정부부터 사실 열심히 노력해온 이 결과가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하지만 또 수교를 본격적으로 얘기한 거는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다 이렇게 보도하는 신문도 있고 갈리긴 하지만 이게 또 성과가 누구 성과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문을 두드려 온 게 있는데 쿠바가 그동안 응하지 않았어요. 왜 응하지 않았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만하고 예를 들면 수교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쿠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쿠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하고 수교를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인데 자기들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이 이제는 자기들은 두 개의 국가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남한하고 북한은 별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쿠바의 입장이 변할 수 있게 된 거다라는 해석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를 잘 보시면 우리가 계속 두드려가지고 쿠바가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달 현지 시간 5일 날 미국 뉴욕의 주 유엔 한국 대표부 황준국 대사한테 전화가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주 유엔 쿠바 대표부의 차석 대사가. 그래서 수교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수교 방식까지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계속 수교 의사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라면서 거절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동아일보 보던데.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쿠바가 수교를 하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도 대외적인 조건의 변화가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지. 어떤 이제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이제 뭐 결실을 거둔 건 맞지만 윤석열 정권의 대단한 어떤 뭐랄까요 뭐 이런 계략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어떤 외교적인 어떤 뭐 계략이요? 수가 먹힌 거다라는 것은 좀 아닐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교, 순방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그렇죠. 쿠바하고 우리가 수교를 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일본도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하고 북한하고 지금 뭐 이렇게 쿠바하고 수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겠죠. 일본하고 북한의 경우에도. 그런데 요 일본하고 북한 관계 사실은 전조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1월 달에 이제 노토반도에서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그때 북한이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위로 편지를 보냈죠. 김정은 이름으로. 그렇죠. 갑자기 사실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일본에 먼저 손 내민 거는 북한이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막 이 예의를 갖춰가지고 정말 이 위로를 표명한다 이러면서 일본 내에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일본 총리한테. 그래서 최근에 일본 국회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일본 국회에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기시다 총리한테 지금 북한하고 뭐 얘기가 돼가는 겁니까? 이 언론에서는 뭐 정상회담 얘기도 있고 한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얘기가 나온 거에 더해가지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 입장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 언론은 또 이게 쿠바 수교 문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북한과 일본은 저렇게 대응하는군요. 이렇게 보도하는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태평양 전쟁 이후 전쟁 패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북한하고의 대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어떤 전쟁 책임에 있어서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전쟁 책임에 있어서 마지막 고리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과거사를 털어내는 데 있어서 북한하고 수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이 한국하고는 당연히 뭐 지금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북한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 외교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북한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다 깨지고 납치자 문제 결국 해결이 안 돼가지고 깨지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얘기도 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리 만나자는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게 지금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북일 정상회담까지 갈 것인지 그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쿠바 관계가 이렇게 쏙 들어와 버리니까 같이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 얘기를 뭐 조금만 하자면 왜냐하면 제가 일본 문화에 너무 물들어 있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 만화, 일본 음악, 뭐 그러세요? 일본 게임, 일본 얘기 나오면 막 흥분해요. 막 일본이 막 왜 좋아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니까
오타쿠여가지고 아, 네. 일본 만화를 제가 너무 그 단어 얘기 안 하려고. 네, 일본 만화를 너무 봐가지고 예, 예. 과거에 사례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여러 가지가 안 풀리니까 갑자기 북일 수교 얘기를 꺼내면서 예. 북한의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랑 정상회담을 해버리거든요. 그때 북한을 가요, 직접. 그렇죠. 가버리거든요. 납치자 문제를 꺼내가지고 자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위기 상황을 그걸로 돌파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때는 고이즈미 총리가 워낙 이제 좀 이상한 사람, 과감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기시다 총리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하는 게 그 자신들의 어떤 정당방위권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핵 미사일 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 하나 하고 납치자 문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풀자고 하는 최대의 이슈가 납치자 문제거든요.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후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거냐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쿠바를 뺏어왔다면 우리는 너희로부터 일본을 뺏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이 상황이 굉장히 우스워질 수가 있는 서로 측면도 친구뺏기 하는 그렇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 막 박진 외교부 장관 나와가지고 예, 자신이 얼마나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K-팝을 틀고 뭐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이렇게 또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국면만은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아니 조선일보에서 그 보도한 거 보면 무슨 음악 틀어놓고 뭐 수교를 노력했다 뭐 이런 것도 근데 이거는 나오죠? 이제 극비리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대목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쿠바하고 협상을 벌일 때 주 유엔 대표부 뉴욕에서 협상을 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측 정부 대표하고 그다음에 쿠바 측 대표가 같이 만나가지고 협상을 벌여서 결국 수교에 합의했다 이런 건데요. 그 과정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게 바깥에 새어나가면 안 된다. 쿠바 쪽에서 신신당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리 소문이 나가면은 북한의 견제나 공작이 있지 않았겠느냐,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걸 우려했다고 하는 게 우리 외교부의 설명이고 그걸 그대로 기자들이 받아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쿠바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도 우리나라하고 수교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음악 깔아놓고 그래서 서로 이제 보통 도청당하지 않기 위해서 음악 깔고 뭐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조선일보 보도는 약간 좀 낭만적으로 읽혀지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하여튼 우리하고 뭐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얘기들은 오갔는데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쿠바 측에서 우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지난 5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 연휴 전인 거죠. 설 연휴 전에 그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약속을 할 때도 우리나라 한국 시각으로 14일 밤 10시 외교 편지를 공안이라고 하는 편지를 주고받기로 하고 5분 뒤 공표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단위 약속까지 했다 이렇게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쿠바가 왜 그럼 갑자기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뭐 공들인 것도 아닌데 왜 수교하자고 얘기를 했을까? 지금 피델 카스트로 형제가 그동안에 집권을 해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집권이 2018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끝나서 지금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름은 김성환 이렇게 쉽게 줘야지. 그러니까 5글자 힘들어. 쿠바 경제난이 지금 여전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만났더니 쿠바 당국자가 우리 자동차 중공업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우리 협상 당사자가 굉장히 놀랐다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수교를 맺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다 준비하고 난 상태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쿠바를 다시 제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하고 미리 수교를 맺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다라는 게 신문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을 놓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북한에도 타격을 입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것 같은데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익이 수호되고 좀 더 넓혀간다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저는 아직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마디 하자면은 외교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를 잘하려면은 사소한 것부터 사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쿠바 얘기는 아닌데 오늘 이제 이 외교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울 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앙일보에 사설이 있는데 제목이 대통령의 동선이 북한에 해킹당하다니라는 제목이에요. 오. 이거는 쿠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외교 얘기에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국 프랑스 순방 직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한 것을 국가정보원이 출국 직전에 파악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보도된 사안이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설에 오늘 언급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 이메일이 왜 해킹됐냐를 통해 알아보니까 이 이메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정부에서 쓰는 이 대통령실 이메일은 아니었고 개인 메일, 네이버 메일이 해킹당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예, 예. 왜 네이버 메일을 이 왜 업무에 사용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쓰고 있었던 거냐 예. 보안의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대통령실이 이런 보안의식을 가지고 지금 외교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대상이 쿠바든 뭐든 지금 쿠바는 주 유엔 대표부 다른 데 소문 나가면 안 되니까 주 유엔 대표부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극비리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데서 해킹당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가면 그렇죠.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자. 이거 가지고 막 박진 장관이 나와가지고 무슨 음악 틀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제가 이제 충심을 가지고 정신 차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진짜 진심이시네요. 그럼요. 네. 예. 아니 이번에 뭐 네, 하여튼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요. 아니 근데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NLL 관련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신문들이 다 공통적으로 예. 보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쿠바하고 수교 소식을 전하면서 두 갈래로 기사들이 나왔어요. 네. 하나는 김여정 부부장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북일 정상회담도 가능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예. 사실상 초청하는 듯한 구애 손짓을 보내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 하나하고 그의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굉장히 강한 톤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내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려 있어요, 신문들이. 예.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노동신문이 어제 보도를 한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건 보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엊그제 오전 해군의 지대한 미사일 바다수리 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상 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이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네. 북방 한계선, 우리 NLL이라고 하는 거, 그 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삼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 순찰과 같은 구실을 만들어내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범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NLL 그거 우리 인정 안 할 거야. 예. 근데 그 이북에서 우리 수역에 침범했다고 판단하면 우리 무력 행동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동아일보 이 한쪽에 보도를 한 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백령도 연평도를 콕 찍어서 김정은이 NLL 도발 위협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들이. 그래서 대비 태세를 잘 갖춰야 되는 게 예. 기존에 북한이 주장했던 그 자기들만의 선이 또 있잖아요. 서해 경비 개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은 북한이 지금 상정하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예상 가능한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정은이 언급하는 거는 남쪽 국경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몰라요, 지금.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와서 뭘 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항상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뭘 하면은 2배, 3배로 뭐 대갚아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냐라는 의문이 다시 한번 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대비태세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네. 과연 2배, 3배 안 갚으면 해주겠다라는 것만으로 이 문제 풀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시험에 들 수도 있다 지금. 잘 뭐 풀어가길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글쎄요, 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하고 덴마크 왜 순방 안 갔는지 그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선거를 앞둔 지금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서해상에서 NLL 근방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런 면에서는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영화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 건국전쟁 영화 많이 본다고 많이 네. 보도가 돼요. 벌써 43만 명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자 신문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기이한 페이백이 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뭐, 영화 뭐지? 보면은 그 오타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타쿠 이제 지금 요즘 매력장 김민하 평론가님,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미사송님께서 영화 건국전쟁 보실 거예요? 제가 뭐 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말을 왜? 더듬으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네, 벌써 본거 일본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래도 네. 건국전쟁도 한번 그러니까. 봐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요. 골고루 좀 봐주셔야죠. 무서워가지고 그 영화가 좀 무섭더라고요. 네. 평을 보니까 뭐 그 영화가 끝나면 막 눈물을 그래요? 흘리고 막 어. 박수를 그 치고 정도야? 그런다는데 아니 내가 이승만을 오해했구나 하면서 막 후회가 되면서 눈물이 막 난다고 그렇게 근데 오늘 써있더라고요. 오늘 신문들을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좀 두려워서 보러 갈 엄두가 안 나는데 오늘 신문들을 보니까 또 용감히 그것을 그래도 내 한번 불살라 보러 갔다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네, 역사학자 심용환 교수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보러 간 다음에 내가 이걸 봤는데 이거는 좀 사실을 예를 들면 사실이 좀 왜곡됐거나 네. 우리가 체리 피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부 팩트만 너무 과다하게 부풀린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한겨레라는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검색을 해서 전문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뭐 아, 시간대로. 네. 자기가 말 꺼내고 난 다음에 얘기를 안 하면 그러니까요. 어떡해. 궁금해요.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야죠. 그래서. 아니, 너무 인기 위주로 지금 너무 그래. 궁금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글을 보면은 여러 가지 팩트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영화에는 가장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 정당성에 타격을 입히는 부분이 4.19 혁명인 거잖아요.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이 여기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 헌법 전문에도 4.19의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한다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영화가. 이 영화가 설명을 하는데 4.19 혁명의 원인을 이승만이 아니라 이기붕과 자유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권력을 이어가고 싶은 자유당 지도자들이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심용환 교수가 보기에는 이미 1956년부터 자유당 지도자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고령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포스트 이승만 체제를 뭔가 고민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권좌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혀 없었고 여러 가지 동원 체제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관료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자기 권력을 지키는데 매우 혈안이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5 부정선거하고 4.19 혁명의 어떤 책임에서 이승만이 벗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4.19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승만이 의무교육을 강조했고 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보급을 했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 의무교육은 미군정 당시에 교육계가 이제 주장한 내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의무교육이 이승만 혼자의 어떤 주장으로 됐겠느냐 이런 이제 반론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4.19 혁명의 직접적인 어떤 도안선이 된 거는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이 이제 전 국민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특히 김주열 군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이승만의 교육으로 의무교육 도입으로 이것을 설명하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농지개혁에 관해서는 농지개혁 문제도 이승만의 공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농지개혁 문제에 대해서 근데 농지개혁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임시정부 내에서도 공유되던 사안이었던 거고 그거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하 평가가 입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승만이 독재하지 않았고 장기 집권만 했을 뿐이다. 그 건국전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4.19 혁명 직후에 이승만 동상 다 끌어내리고 파괴하는 거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게요. 이승만 자기 우상화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 곳곳에 이승만 동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4.19 혁명 때 4.19 혁명 하고 난 다음에 다 그 동상 때려 부신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지도자가 자기 동상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주로 그리고 부셔지는 그렇게
막 파괴되는 동상들은 독재자의 동상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스스로가 자기 우상화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혹시 영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정치 파동 4.4 우익 개헌 예. 이런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4년 차 그것도 6년 차에 이승만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2차례나 뜯어고쳤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인 사람이 어떻게 독재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론도 사실 좀 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말하면 정말 입 아픈 얘기들인데 제가 오늘 보고 엄청 화가 났던 게 조선일보에 박은주 칼럼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저 이 칼럼 중에서 최근에 본 칼럼 중에서 그 한 줄 한 줄마다 화가 나는 칼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보수에서는 이승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걸 엿보고 그다음에 건국 전쟁을 보수 쪽에서는 왜 이렇게 격하게 환영하고 있을까 그 의도가 엿보이는 칼럼이 아닐까 싶어서 예. 그 칼럼 내용을 일단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그들이 이승만을 덮쳤을 때 덮쳤을 때 이승만을 예. 덮쳤대. 왜 이승만을 덮쳤다고 표현하지 이 사람은? 예. 원래 문화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들이 누군지 한번 이제 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어찌됐든 그 수천만 국민이 50년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 악마화를 바로잡는 게 바로 건국전쟁이다. 왜? 건국전쟁이 좌파의 이승만 악마화를 바로잡는 영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런데 왜 이상하다. 어떻게 수천만 국민이 50년 넘게 가스라이팅을 할까? 그게 좌파 힘만으로 가능할까? 근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승만을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동안에 이승만이 이거 억울하다. 건국 대통령인데 살구혁명으로 이거 독재자 취급을 받고 있다. 하야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알 수 없으되 그 시절 교과서는 물론 대중문화도 모두 이승만을 폄훼했다. 1967년 라디오 정치 드라마 잘 돼갑니다 이후 광복 20년, 격동 30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MBC 제1공화국 등에서 그려진 이승만은 미국에서 돌아와 세상 물정 몰랐던 늙은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해왔다는 거야 이승만에 대해서. 그게 가스라이팅이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승만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괴롭힘을 당했다. 예. 그래서 다 가스라이팅을 했다. 잘못 배워왔고 우리가 잘못 언론에서 보도해왔기 때문에 다 이승만을 오해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좌파가 어떻게 이승만을 조롱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또 씁니다. 예를 들면 친일 인면 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고 배우 권혜호가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이승만을 하와이 깡패, 박정희를 스네이크 박이라고 조롱하고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숨이 차다. 다음은 우리 김인환 평론가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얘기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만 김인환 평론가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양보한 겁니다. 양보예요? 네, 숨이 차. 근데 오늘 왜 이러지?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이 글을 다 읽어줘야 되나? 읽어주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왜냐하면 문장을 베베베베 꼬여놔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맥락을 저희가 전해드리려면 좀 전해드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건국전쟁에 흥행해서 좌파 프레임에 굴복했던 우파의 각성을 본다. 이렇게 되면서 유명한 문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용을 하는데 들으면 아실 거예요. 네. 그들이 이승만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좌파가 박정희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저는 보수 언론이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사실은 이 원래 유대인 관련해서 이제 있는 글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말도 안 되고 2월 14일자 중앙일보에 사실 고정의 논설위원 지금 중앙선대위 편집국장 대리인데 건국전쟁이 말하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 글이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눈치를 상당히 본 글이에요, 이거는.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엇갈리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공과에 엇갈리는 얘기를 좀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건국전쟁은 다큐멘터리라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취사 선택한 사실의 나열이다. 상당 부분 맥락이 소거된 채다. 덕분에 이전 대통령의 공은 크게 증폭됐고 관은 크게 축소됐다라고 여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 마지막 뭐라고 쓰냐면 다큐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무렵 극장 안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박수가 터져나왔다. 우리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실린 칼럼이에요. 보수 언론에도 이런 칼럼이 실릴 정도라고 하면은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을 실리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 황당한 거는 중앙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으면 과연 보수 독자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 날 안예리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또 있죠.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과 방금 박은주 논설위원이 쓴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써가지고 중앙일보도 양심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이게 보수 언론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아니, 근데 아까 박은주 예. 그 부국장이 쓴 칼럼 내용 중에 예.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여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들으신 다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 아까 그 말미 부분에 마지막 부분을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바로 전달락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저는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와 이영훈 같은 학자들이 이승만 재평가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를 돌무점에서 꺼내지 못했다. 그람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보수 정치인이나 엘리트 중에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공언한 이는 드물다. 겁 많고 게으른데 손해는 보기 싫어 못 본 척 던져버린다. 보수는 흠결에 흠자만 나와도 바로 선전한다. 정말 보수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교수 연구실에 찾아가 친일파 XX라며 주먹을 휘두른 세력이 지난해에는 친북 목사 팔뚝에 몰카를 심어 대통령 부인을 도찰했다. 아, 이게 너무 예의 김건희 문제를 살짝 예. 끼워넣은 척 그리고 난 다음에 전향한 운동권으로 우리 경제사를 가장 실증적으로 공부한 우파학자 이영훈이 서울의 소리에 당할 때 보수는 슬그머니 그를 손절했다. 이영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정신인가 싶어요. 저는 반일 종족주의 저 진짜 꾹꾹 눌러가면서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저도 정말 화났지만 샀어요. 사서 읽었죠. 예. 거의 식민주의 사관을 넘어서는 구구 사관을 넘어서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일본군 위안부를 그냥 매춘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다 조선시대에 공창이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조선일보 부국장이라는 기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칭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영훈을.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핵심이 건국전쟁을 가지고서 이 전에 이 당해왔던 우파를 쭉 이제 나열을 자기 생각에 당해왔던 걸 나열을 하면서 건국전쟁이 흥행하는 걸 보니 우파의 각성을 본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각성하라 예.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김건희 여사 문제도 역시 그들의 음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슬쩍 끼워놓는 거지. 흥행이라는 거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흥행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되고 있는 건 맞나는 의심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목해야 될 뉴스가 뭐냐면 지금 43만 명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흥행에서 우파의 각성을 본다라는 글이 지금 실릴 정도인데 사실 영화 제작사에서 지금 공짜표를 뿌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뿌린다기보다 정확하게는 뭐냐면 건국전쟁에 1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보고 나서 인증샷을 올리면 영화값을 지원해 준대요. 근데 그게 영화 제작사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요 관련 기사 좀 소개를 해주시죠. 관련 기사 네. 오늘 신문에 관련 기사는 제가 못 봤는데. 신문에는 네. 뭐 오늘 신문에는 없고 오늘 신문에는 없고 우리가 뭐 같이 본 신문에는 없지만 뭐 다른 신문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도 보도가 나왔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작사가 있어요. 네. 뭐 트루스 포럼입니까? 네네. 트루스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 젊은 세대가 이 영화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모금을 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근데 이렇게- 트루스 펀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모금을 막 한 다음에 네. 그 모금한 데서 지금 이 티켓 인증하는 사진 인증하는 사람들한테 이 티켓 가격을 페이백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면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 좋은 책을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책을 막 냈다고 쳐보자고요. 김민하 평론가가 펀드를 만들어서 네, 그 제가 재패 팔아주기 위해서. 네, 그 펀드에서 예를 들면 책 산 사람들한테 책 사진 인증하면은 책값 15,000원을 제가 입금을 해준다. 예. 라는 게 알려지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 좀 해주면 안 돼요? 네? 그거 좀 해주면 안 돼? 저도 제가 한번 제가 억지로 한 권 써볼게. 아니 제 그럼 입에 김민하 평론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펀드 만들어가지고
제 책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영수증 사진 찍어서 이쪽으로 어. 보내주시면 제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책 사보는 분들은 공짜로 책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책이 잘 팔리겠네요. 손해볼 일이 아닌 거지. 바로 다음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일 비대위원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친여 평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김성환의 사상을 알리기 위해서 김민아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책값을 지원하고 있는 자금의 출처는 어디냐? 계좌를 압수수색해라.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지. 바로 또 그 발언 때문에 막 압수수색되고 그럴 수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비유는 두 사람의 어떤 재산의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제가 책을 쓰고 김성환 평론가님이 저를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그 시장의 어떤 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해치는 거예요. 불공정이에요. 그렇죠. 불공정거래요. 책 얘기를 왜 했냐면 과거에 출판사가 사실 이거와 정확하게 같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예를 들면 자기들이 이 사실상 책 낸 거를 자기들이 예.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가지고 사재기 논란 때문에 베스트셀러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 부수를 부풀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예. 비슷한 일을 했다고 되는 아니, 저는 거거든요. 이거 며칠 전부터 이 기사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사를 봤는데 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영진위에서 사재기 그러니까 이제 부당행위 맞아요. 뭐라고 해야죠? 시장 교란 행위로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자 또 보니까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또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혼내주세요. 네, 혼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영화가 흥행 못할 영화가 어디 있어요?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책도 세일 못하게 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계속 발생하니까 자 이제 모두 다 책 할인하지 마. 그래서 법 만들었잖아요. 네. 오죽하면 그럼 앞으로 영화 티켓도 막 할인해줘도 되겠구만. 아니 그 영화사가 행정당국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정 그냥 영화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행정력은 원래 그래요. 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다음 거 하시죠. 너무 네. 화가 납니다. 또 하고 싶은 거 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예. 아니 세월호 다큐는 이 와중에 KBS에서 세월호 다큐를 세월호 10주년을 맞아서 방영하려고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사측에서 이 방영을 막았다. 이런 뉴스가 라운 있어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KBS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건데요.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 이 가제인데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방송 시기를 미루라. 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 다큐는 촬영은 한 40% 진행됐고요. 섭외 세팅을 포함하면 한 80% 정도 제작이 진행된 상태라고 해요. 그걸 지시한 사람은 이재원 제작 일본부장이라고 하거든요. 6월 이후 다른 재난과 엮어서 시리즈로 만들라라고 얘기를 제작진한테 했다고 하고요. 그 제작진은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한 이유를 달라고 하니까 어제 4월 방송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명목상 이유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라는 건데요. 세월호 참사 방송 10주기 10주기 참사 10주기. 예, 세월호 이 다큐 방송 예정일이 예. 참사 10주기 이틀 뒤인 4월 18일이래요. 오, 그럼 총선 끝난 거 4월 아니에요? 10일 날 총선이잖아요. 네. 근데 4월 18일 방송인데 그거를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평론가님, 김희화 평론가님, 지나갔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 영화 이런 거 있나요? 일본 영화요?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일본 영화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일본 영화 저 일본 뭐라고 영화는 하지? 이게 타임슬립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근데 하나요? 일본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안 친해요. 만화 좋아한다 그래서 아직 안 친해요. 일본 만화 좋아하는 사람 많이 예. 있기는 해요. 2D여야 네. 좀 이상하다. 네, 아, 예. 2D. 하여튼 근데, 예, 네. 제가 알았어요. 네. 그 이재원 본부장이 예. 어떤 사람인지도 기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 일본부장에 임명이 된 게 지난달 27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청주 방송 총국장이었어요. 근데 그 총국장이 발령받은 지 한 달 만에 예. 다시 제작 일본부장에 또 임명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만에요. 되게 이뻐했던 것 같아. 누가 이뻐했는지 모르지만 또 네네. 사장이 뭐 인사를 낸 거니까. 근데 이 본부장이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관련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북한군 개입했다라는 거를 자기 SNS에 게시물에 올렸다고요. 한국방송 측은 역시 똑같이 총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방송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재를 하면서 입장을 묻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거 다큐 미리 방송한다고 예고를 띄우면은 사람들한테 세월호 10주기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그때 막 이러면서 욱 하고 올라와가지고 야당한테 표점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게 뭐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어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대담을 갖다가 설날에 틀고 설날에 재방송 트는 건 그러면 총선에 영향이 없는 겁니까? 그 총선에 그게 훨씬 더 총선에 영향이 크겠죠. 뭐 총선에 영향이 저는 뭐 크게 없을 만한 뭐 거기서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뭐 석고대죄를 하고 크게 사과를 했으면 총선에 영향도 있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뭐 별 총선에 영향도 없다고 저는 보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방송을 만들고 트는 것도 총선 영향을 우려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똑같은 논리를 보면은 KBS는 뉴스를 하지 말아야죠. 뉴스 내용이 다 매일매일이 총선 영향이 있는 행인데 뉴스를 하지 말아야지. 뉴스를 왜 합니까? 이런 논리면은. 그러네요. 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도. 제가 추정컨대 세월호 얘기 꺼내면 사람들은 어떤 연상작용을 할까요? 어떤 일이 떠오를까요? 그러니까 여당을 미워하게 되는 게 싫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세월호 그렇죠. 참사가 나오면 그렇죠. 이태원 참사가 떠올라. 예. 이태원 참사가 떠오르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올린 거에 대해서 예. 거부권을 행사했네. 그렇죠. 연상작용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싫은 거야. 세월호만 싫은 게 아니라 세월호도 싫고 불편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상작용도 싫어. 라고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뭐 참사를 저는 그렇게 정치에 추정하고 이용하지 있어요. 말라고 뭐 얘기하는데 진짜로 네.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에 이용한 사람이 누군지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방송사 입장은 이 나중에 다른 참사 때 하는 프로랑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같이 방송해라. 한 달 보통 정도 그렇게 뒤에. 얘기해요. 하지 해라. 말라고 할 때. 이랬대요. 나중에 같이 해. 4월 달에 안 확실히- 하면 4월 달에 안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은 이게 아니래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KBS가 또 어제 이제 소식이 알려진 게 있는데요. 박민 사장이 과거 보도를 특별감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전국 언론은 어제 KBS 본부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자기가 불공정 편파 사례로 지목한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 감사실을 통한 특별감사 등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당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이른바 채널A 사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이제 엮여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2020년 검은유착 보도. 그게 이제 검은유착 보도죠. 그리고 대선 직전 김만배 이른바 녹취 파일 보도. 그리고 2021년 재보궐 지방선거 직전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 보도. 그리고 고 장재현 씨 사망 관련 윤지호 씨 출연 보도. 이렇게 4건을 콕 찍어서 불공정 편파 사례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 8일 예. 감사실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합니다. 근데 감사실 이 직원의 인사는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지 인사를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네네. 근데 감사한테 동의 구하지 않고 사장이 그냥 임명해 버렸어요. 인사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박찬욱 감사가 감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감사 방해 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는 상황에서 특별감사 얘기까지 나오고 나니까 특별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실 인사를 냈구나. 네. 이거는 과거 보도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거 하는 거구나. 이런 반발이 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예상 범주 내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4개 보도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게 불공정하다고 계속 주장해왔고 완전 찍어가지고 이게 불공정 사례다라고 주장해왔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9시 뉴스 앵커 바뀌자마자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외국 회사 그 조그만한 가방, 조그만한 조그만한의 주인공 박장범 앵커로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과했잖아요. 사전에 스크립트도 없었는데 누가 썼는지 모를 그 멘트로 사과를 해버린 그 방송인 그 리포트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걸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이거는 사내로 보면은 회사 내부로 보면은 보복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관여한 그 리포트를 작성한 할 만한 보도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도 않고 거기 관여한 사람들은 보복하고 물갈이하고 내쫓고 뭐 징계하고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그걸 통해서 충성맹세를 또 하는 거죠. 뭘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후에 이래가지고 뭔 공영방송을 합니까? 그러게요. KBS 감사 얘기가 나오니까 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생각이 나는데요. 예, 오늘 또 소식이 있었죠? 예. 예. 사무총장도 모자라서 감사위원으로 간다 그러네요. 아니 저 이거 보고 되게 좀 특이했어요. 한겨레 일면에 하단에 난 소식인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렇게 감사위원으로 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사무총장은 집행기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감사위원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둔 게 감사위원회라는 기구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감사에 들어갈 수 있고 예. 나중에 감사 보고서도 감사위원회 의결이 끝나야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는데 네. 유병호 사무총장 그 싹 무시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문제 관련해서 계속 막 이른바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감사를 했던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을 또 감사위원회에다가 임명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시기에. 그런데 논란이 되니까 네. 2015년 이후에는 없대요, 그런 사례가. 근데 김용호 감사위원을 그런 식으로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 임명한 직후에 예. 2015년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기로 다 했고 이미 내정했고 예. 그리고 임명하는 거 취임식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19일 날 취임식 한다고 하고. 근데 그 다음 사람으로 들어서는 사무총장이 유 총장의 최측근인 최달령 제1사무차장이라고 해요. 임명 제청안을 의결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감사원에서 사무처라는 것은 일테면 재판에서 검찰 역할이에요. 안건도 올리고 뭘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감사위원회는 그걸 받아서 심사하는 법원 역할을 하는 건데 본인은 감사위원으로 가고 유병호 사단의 핵심인 최달령 제1사무차장은 이제 사무총장으로 가고 그럼 양쪽을 다 유병호가 장악한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 지금 최근의 모습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굉장히 흡사해. 닮아 있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표적 감사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본인 그걸로 수사받고 있잖아요. 예. 수사받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감사위원이 7명이잖아요. 그중에 2명.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하고 김영신 감사위원이 이 수사 대상이 돼 있어요.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까지 만약 감사위원이 되면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이 수사 대상이 돼. 최달령 차장도 또 피의자야. 사무총장이 임명되면 감사원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8명 중에 절반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피의자 신세가 돼. 아니 감사원이 이렇게 피의자 말아도 돼요? 그래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언론에서 지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으로 갈 거다라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다더라, 그럴 거라더라 계속 있었던 얘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한다더라가 지금 오늘 보도예요. 결국 그게 된다 지금. 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 인사 원칙이 뭐냐가 궁금해요. 저는 무슨 기준으로 지금 인사를 하는 거냐. 진짜 뭐예요? 결국은 충성파는 그치? 영원한 거다 이런 건데 KBS가 그걸 증명해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 제목이 경력 끝난 지 14년 된 비전문가 무역협회장 이유는 캠프 출신 이런 제목의 사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병호 사무총장과는 별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윤진식 전 산업부 장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명박 정권 때 이 장관한 분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꽤 지금 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78세 임기 네. 중에 이 78세인데 무역협회장으로 낙점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역협회장 임기 중에 8순이 됩니다. 8순의 어떤 고령인 분이 무역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럼 왜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됐냐에 대해서 능력이 출중하신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결국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아 캠프 출신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인사들이 계속 있다 지금.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다니까. 그러면 유병호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을 그렇게 다 바쳐서 무슨 타이거 팀이니 뭐니 해가지고 충성을 다 바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무총장 하고 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했던 일 이 정권 끝나고 나서 수사 대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위원 되고 네. 그 계속 하는 거예요. 논란이 있더라도. 아니 근데 저 같으면 이러면 충성할 만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너무 끝까지 아니, 지켜주니까. 그 우린 뭐 너무 독일도 안 가고 와이프 일도 막 그러고. 저는 담이 작아가지고 진작 도망갔을 것 같은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솔직히 저 명절에 윤석열 좀 의리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오. 네, 저 TK잖아요. 대구 집에 가가지고 고향이 여러 명 대구. 만나다가 아. 약간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뭐 이용훈 예.
그 식민사관 갖고 있는 극우 보수주의자를 이렇게 칭송하는 엄연하게 조선일보 부국장도 계시는데 이제 더 이상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박절하지 못했다. 단호해야 된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의리는 그만 얘기하고 단호해야 된다. 아니지 그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거에 대해서 쪼매난 백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겠다. 아니 정반대로 난 이해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니, 말로는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안 하길 바라는 거죠. 매정하길 바란다. 우리 너무 박절하게 그러지 맙시다. 그냥 감사위원도 임명해주고 KBS도 그냥 KBS 처음으로 시간 한번 지켜서 끝내보겠습니다. 시간 넘겼어요 이미. 시간을 박절하게 넘겼어요 지금. 다음엔 정말 박절하게 제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오늘도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